안녕하세요. 물리를 알려드리는 아재입니다. 오늘 시간은 물리학 2 개념 정리 파트 3로 파동과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정자기파의 간섭과 해절이죠. 자, 간섭과 해절이라는 것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동이기 때문에 갖는 성질이 간섭과 해절이다. 자, 간섭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실험이 이중설리 실험이죠. 그래서 이중설리선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이중설리선 이유가 설릿이 구멍이 2개 뚫려 있고 이게 L만큼 떨어진 스크린에 이제 간섭 무늬가 나타나는 거죠. 입사광을 조였을 때 이중설릿을 통과해서 이제 L만큼 떨어진 스크린에 이렇게 간섭 무늬가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주기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여기서 이제 빛이 간섭을 하려면 동일 이상으로 만나면 보강 간섭을 하고 반대 이상으로 만나면 상쇄 간섭이 돼서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위쪽 설릿과 아래쪽 설릿을 S1과 S2를 통과한 빛이 이 P 지점에서 만났을 때 요 경로차는 요 델타만큼이 됩니다. P 지점까지의 경로차는 요 델타만큼이 돼서 이 델타를 구해보면 dl분의 x가 된다. 그래서 l분의 dx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델타 값이 dl분의 x인데 얘가 반파장의 짝수배면 보강간섭이 일어나고 반파장의 홀수배면 상쇄간섭이 일어난다.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것은 이런 부분 같이 인텐시티가 큰 부분이죠. 그래서 밝은 부분이고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은 이렇게 빛이 거의 관측이 되지 않는 어두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중설리서에서 이제 빛의 파장을 측정해 보면 우리가 가운데는 경로차가 D1, S1과 S2로부터 온 경로차 가운데 부분은 0이겠죠. 경로차가 0이니까 보강간섭이 나겠죠. 여기서 첫 번째 보강간섭까지 일어나는 거리를 델타 X라 그러면 델타 X는 dL분의 람다로 써줄 수 있겠죠. 여기서 이 델타라는 게 M이 1일 때를 넣어주면 첫 번째로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되겠죠. 그죠? 그래서 2분의 람다 곱하기 2는 람다가 되겠죠. 얘는 dL분의 여기 X가 우리가 델타 X라고 써줬죠. 그래서 델타 X는 dL분의 람다 d분의 L 람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공식은 외우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델타 X가 d분의 L 람다로 일어난다. 그러면 이 다음부터 주기적으로 밝은 게 일어나는 게 간격 차이가 모두 델타 X로 한 칸씩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알고 있으면 주기적으로 일어난다는 게 쉽게 이제 다음번 간섭 무늬가 일어나는 위치를 알 수 있겠죠. 델타 X 그 다음에 또 델타 X 위에서 밝은 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회절이 나와 있죠. 회절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얼마나 꺾여서 가는가를 보여주는 게 회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결파를 보면 우리가 쉽게 관측할 수 있는데 회절도 여기 설릿이 있죠. 이 설릿이 폭이 좁게 되면 회절이 잘 일어나서 잘 퍼져나간다는 회절이 잘 일어난다는 것은 요 설릿 바깥쪽으로 설릿을 기준으로 이 바깥쪽으로 물결 무늬가 많이 생성되면 회절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설릿이 폭이 넓어지면 바깥쪽으로 생기는 물결 무늬가 작아지죠. 그래서 회절은 요 설릿이 작을수록 잘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요 파장이라는 거는 물결과 골과 골 마루 사이 간격이죠. 여기 파장이 길 때고 파장이 짧을 때인데 파장이 길 때가 파장이 짧을 때보다 훨씬 옆쪽으로 이제 파들이 많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회절도 요 설립 간격을 A라 그럴 때 가운데 부분에서 그 다음 어두운 부분까지의 거리, 여기는 어두운 그러니까 밝게 나오는 부분이 없어지는 데까지를 거리를 x라 그러면 이 x가 d분의 L 람다로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회절이 잘 일어난다는 것은 델타 X가 클수록, 델타 X가 아니라 이 X가 클수록 회절이 잘 일어나니까 전립 간격이 작을수록, 그리고 파장이 클수록 회절이 잘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절을 이용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얘가 이제 좀 나오고 있죠. 객관식으로 물어보는데 나오는데, 자, 산속에서는 짧은 파장을 이용하는 FM보다는 긴 파장을 이용하는 AM 방송이 더 잘 들린다. 이게 산이 있으면 여기서 전파가 가는데, 이 뒤쪽에서도 이 전파를 수신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아까 회절이 X라는 게 D분의 L 람다라 그랬죠. 그래서 설립 간격이 작을수록 설립이 없으니까 파장이 클수록 회절이 잘 일어난다는 얘기는 여기서 온 놈이 이쪽으로 아래 위로 많이 퍼져 나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파장이 클수록. 그래서 파장이 긴 주파수를 사용하게 되면, 파장이 긴 전자기파를 사용하게 되면 산 너머에서도 수신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M 방송이 더 잘 들린다. 그리고 레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기나 배 같은 게 있으면 위치를 파악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회절이 많이 일어나면 정확한 위치를 알기 어렵겠죠. 그래서 회절이 짧게 일어나는 걸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짧은 전파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리고 망원경 같은 거, 이런 것들 아래쪽에 망원경 예시가 나와 있죠. 분해능을 높이려면 구경이라는 건 이제 망원경의 요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구경이 클수록, 여기서는 구경이라는 거는 요 설리체 간격 D가 되겠죠. 그죠? D가 클수록 회절이 잘 안 일어나니까 요걸 분해능이 좋아지겠죠. 두 개 빛이 오는데 요 두 개가 서로 다른 점인 걸 인식해야 되는데, 위에 있는 거는 이게 두 개가 다른 점인지 한 점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렵죠. 이걸 분해능이라 그러죠. 그래서 망원경 같은데 분해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구경이 큰 놈을 써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은 도플러 효과와 전자기파의 송수진이 나와 있죠. 자, 도플러 효과는 음원이 있을 거고, 음원일 수도 있고 나중에 빛이면 빛일 수도 있을 텐데, 음원과 관측자가 있죠. 음원이 있는데 음원이 관측자로 가까워지든지 아니면 멀어질 때 주파수가 바뀐다는 게 도플러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앰뷸런스 차각할 때 얘가 내는 원래 주파수가 정지해 있을 때 F0의 주파수를 내게 되면, 근데 A는 이 음원이 A로는 가까워지고 B로부터는 멀어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주파수가 A가 듣는 주파수는 어떻게 되고 B가 듣는 주파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게 도플러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식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까워질 때는 주파수가 커지죠. 파장은 짧아지고, 여기 보시면 가까워질수록 파장은 짧아지고 주파수는 커지고, 멀어질수록 파장은 길어지고 주파수는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주파수를 나타내면 A가 듣는 주파수는 가까워지고 있으므로 VS는 소리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듣는 소리이기 때문에 소리의 속도 빼기 음원의 속도 V분의 VS라고 나타내면 될 것 같아요. 얘는 V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멀어질 때는 주파수가 작아지니까 진동수가 VS 플러스 V분의 VS F0가 된다. 이 식은 외우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유용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것들은 뭐 속력을 측정한다든지, 우리가 야구 경기에서 공의 속력을 측정할 때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하고, 기상 관측에서 구름의 속도라든지 이런 걸 관측할 때도 쓰이게 되고, 전체 관측에서도 우리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든지 이럴 때 적색변이라든지 아니면 청색변이라든지 이런 걸로 멀어지고 있다,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데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전자기파의 발생이죠. 이제 전자기파라는 거는 전기파와 자기파를 얘기해서 붙여서 전자기파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옛날에 사람들이 빛이라는 게 파동이라고 생각했죠. 파동의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얘네들이 전파를 하려면 에테르라는 매질이 있어야지 전파를 한다고 생각해서 에테르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마이클 몰리 실험에서 에테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냈죠. 그러면 매질이 없이 이 파동이 전파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전파를 하게 될까? 그에 대한 것들이 이제 전자기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자가 아래로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전자가 이동하니까 그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겠죠. 그죠? 전자의 방향이 계속 바뀌게 되면 자기장의 방향도 계속 바뀌죠. 그래서 이제 전기장이 바뀌면서 자기장이 바뀌고 이 자기장이 바뀌면 또 전기장이 바뀌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간으로 전자기파가 서로 전기장이 자기장을 유도하고 자기장이 전기장을 유도하면서 전파돼 나가는 것을 전자기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의 속도는 빛의 속도 c와 같다. 그래서 전자기파는 이렇게 해서 전파해 나간다. 그래서 보면 자기장과 전기장이 서로 유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진행 방향 이쪽 방향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기장이 있으면 전기장은 수직 방향으로 자기장을 유도를 하죠. 그럼 자기장이 있으면 또 수직 방향으로 전기장을 유도를 하고 그래서 전기장 방향과 자기장 방향은 수직이고 진행 방향은 전기장 방향, 자기장 방향과 또 수직인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전기장이 X축에 있으면 자기장은 Y축, 진행 방향은 Z축 이런 식으로 전자기파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교류에서 코일과 축전기의 전기적 특성이 있죠. 자, 코일은 그냥 요렇게 우리가 솔레노이드 같이 전선을 감아 놓은 걸 코일이라 그러고 축전기는 평행판에다가 평행판 전극 두 개를 마주보게 해 놓은 걸 축전기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축전기는 전하를 양쪽 전극에 담아둬서 요 안쪽에는 전기장이 형성되는 거고 코일은 전류가 흐르면 요 안에 자기장 형태로 에너지가 바뀌는 거죠. 전류의 흐름이 자기장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는 것은 회로에서 코일이나 축전기가 있을 때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코일이나 축전기가 저항 역할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써놓은 게 1번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일의 저항 역할이라고 있죠. 여기 X축은 진동수입니다. 주파수. 진동수가 커질수록 코일에는 저항 성분이 커진다. 그래서 뭐 식은 안 나와 있는데 고등학교 때는 나중에 가면 우리 임피던스라는 표현을 쓰고 I, 오메가, L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오메가가 2파이 F니까 2파이 F, I, L 곱하기 2파이 F, IL이 되겠죠. 그래서 진동수가 커질수록 임피던스라는 게 저항 성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항 성분이 커진다. 그래서 교류는 진동수가 클수록 코일의 저항 성분은 커진다. 축전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임피던스는 얘는 I 오메가 C분의 1이라서 IC 2파이 F분의 1이겠죠. 그래서 F에 반비례해요. 그래서 진동수가 커질수록 얘는 저항 성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축전기와 코일은 주파수에 대해서 진동수에 대해서 반대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진동수가 클수록 축전기의 저항 역할은 작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류회로가 있을 때 공명진동수라는 게 있어요. RLC를 같이 연결하면 사실 이제 LC가 연결된 회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많이 흐르면 저항 성분이 적은 것이고 전류가 적게 흐르면 저항 성분이 크겠죠. 그래서 RC 회로일 때는 주파수에 따라서 이 저항은 실저항 값이라 그러는데 얘는 주파수에 영향을 안 받죠. 그리고 L은 아까 나왔듯이 주파수가 커질수록 저항 성분이 커지고 C는 주파수가 커질수록 저항 성분이 작아지죠. 계속 제가 주파수라 그러는데 얘를 진동수 혹은 주파수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류가 많이 흐르면 저항 성분이 작다는 거죠. 그래서 RC 회로, L이 없는 RC 회로를 만들면
진동수가 클수록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저항 성분이 작다는 거고, RL 회로를 만들면 진동수가 커질수록 저항 성분이 커져서 전류가 작게 흐르죠. 그 다음에 RLC 회로를 만들면 특이하게 이제 이런 전류가 작게 흐르는데 아래 위에서 가운데 부분에 전류가 굉장히 크게 흐르는 어떤 점이 있습니다. 전류가 크게 흐른다는 것은 이때 저항이 작다는 거죠. 이때 이제 공명주파수 혹은 공진주파수라 그러는데 2파이 루트 LC분의 1로 나타나는 이런 어떤 주파수 L과 C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런 주파수가 있고, 이때는 저항이 작아져서 전류가 엄청 많이 흐르게 되죠. 이런 주파수를 공명주파수라 그런다. 그래서 공명주파수는 많이 쓰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에도 주로 나오는 게 이제 공명주파수에 관한 내용이죠. 자, 전자기파를 이제 송신하고 수신하는데, 전자기파가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막대가 있으면 얘는 전자기파에서 어느 방향으로 서 있어야 될까요? 전기장 방향으로 막대가 있어야지 이 막대에 있는 안테나라 그러죠. 전기장 방향으로 서 있어야지 여기에 이 필드가 걸려가지고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얘를 관측을 할 수가 있겠죠. 원형 안테나가 있으면 여기 자기장의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원형 안테나는 동그랗게 자기장의 수직인 방향으로 있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안테나를 원형과 직선 안테나 만들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직선 안테나는 전기장에 평행하게, 원형 안테나는 고리 모양이니까 얘가 전기장하고 똑같이 만들면 사실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자기장에 이제 수직으로 만들어야지 우리가 전파를 수신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안테나가 있으면 여기서 전파를 수신하겠죠, 그죠? 안테나에 전파를 수신하면 교류 회로니까 이 코일을 감아서 트랜스포머죠. 이런 변압기를 써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넘겨주면 여기는 LC 회로가 구성되어 있죠. LC에서 우리가 전파는 무지하게 많은 것들이 날라 들어오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방송국들도 엄청 많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전파들이 오는데, 우리가 원하는 방송국에 전파 하나만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원리를 사용하는 게 아까 나왔던 이제 공진 주파수라는 거예요. F0라는 게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공진 주파수만 우리가 뽑아가지고 전파를 방송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100메가 라디오를 듣는데 100MHz의 전파만 수신을 하고 싶다 그러면 100MHz를 걸러내야, 다른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100MHz만 들어야 되니까, 자, 이때 공진 주파수를 L과 C를 조절하면 100MHz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나와 있는 것 같이 전류가 이렇게 되죠. 이 F0 얘가 100메가를 해놓으면 다른 주파수의 전류는 거의 들어오지 않죠. 그리고 여기 있는 주파수만 들어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100MHz만을 수신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명주파수, 공진주파수를 이용해서 전자기파를 원하는 것만 수신을 할 수 있다. 예, 그 수신 과정은 이제 요 밑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라디오 방송 통신의 송수신은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뭐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3장은 볼록렌즈에 의한 상이죠. 이제 광학 부분인데, 우리가 오목렌즈라든지 볼록 거울, 오목 거울 같은 것들을 다 하지 않고 이제 볼록 렌즈만 하죠. 그래서 옛날보다는 훨씬 작게 배웁니다. 그래서 볼록 렌즈 하나만 하면 좀 간단하게 특성을 알 수가 있겠어요. 자, 볼록 렌즈가 있으면, 자, 렌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초점거리죠. 이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근데 초점이란 게 뭐냐면은 평행한 빛이 가다가 렌즈를 만나서 휘어가지고 한 점에 모이게 됩니다. 평행한 빛이. 이걸 초점이라 그러고, 또 초점에서 빛을 비추면 퍼져나가겠죠. 얘네들이 평행하게 나가게 될 때 이때도 초점이라 그러고, 렌즈의 중심에서 초점까지의 거리를 초점거리 F라고 보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점 그리는 영어로 포컬 랭스라 그러죠. 그래서 스몰 f로 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하광학이라 그러는데, 기하광학에서는 광선의 경로를 추적해 가지고 그림을 그린 다음에 배율이라든지 아니면 상은 어디 맺히고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테크닉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하광학이라 그러고, 그러면 이 광선의 경로를 한번 추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세 가지 선을 꺼 가지고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체가 여기 있을 때 얘가 평행하게 들어가면 항상 초점을 지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광선을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이 초점을 지나는 빛으로 들어가면 얘는 평행하게 나온다 그랬죠.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중심을 지나죠. 이 중심을 지나는 걸, 렌즈의 중심을 지나는 걸 그리면 얘는 굴절하지 않고 그냥 직선으로 나가게 된다. 요 세 가지를 이제 그려 가지고 우리가 배율이라든지 또 상이 어디다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볼록 렌즈에 의한 상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작도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작도의 기본은 물체의 제일 윗부분이 평행하게 들어왔을 때 얘는 초점을 지나서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물체에서 중심을 지나는 거, 렌즈의 중심을 지나면 직선으로 계속 간다 그랬죠. 이 두 개가 만나는데 이렇게 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상을 그려주게 된다. 그럼 여기 두 개가 만날 수도 있고, 이 가까이 있으면, 요같이 물체가 여기 있으면 초점을 지나는데 이걸 지나면 이 두 개는 절대 만나지 않고 여기 이 부분에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러면 이 부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허상이라 그러고, 요 반대쪽에 생기는 것들을 실상이라 그럽니다. 그럼 실상은 항상 도립이에요. 거꾸로 생긴다는 얘기고, 허상은 항상 정립입니다. 똑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상과 허상을 알아보는 거는, 실상이 생기는 데는 스크린을 갖다 대면 상이 생겨요. 근데 허상이 있는 데다 스크린을 갖다 대면 이때는 상이 생기지가 않겠죠. 빛이 여기 갔다 다시 돌아오면 생길 텐데 돌아오지는 않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면, 눈으로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마치 상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광학 기구들은 우리가 허상을 보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상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자, A는 물체가 있는 거리고, 그 다음에 B는 상이 있는 거리, F는 초점 거리라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을 좀 분류를 해보면, 자, A가 EF보다 크게 있다. 여기 EF죠. 초점 거리 2배보다 더 멀리 있으면 이때는 항상 여기 도립 실상이 생기는데 배율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축소된 도립 실상이 생긴다. 그리고 A가 초점거리 2배에 있으면 초점거리 2배의 상이 1대1로 생긴다. 같은 크기가 또 거꾸로 서서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물체가 초점거리와 초점거리 2배 사이에 있으면 요 상이 생기는 데는 이것보다 더 먼데 생기고, 이때는 이제 거꾸로 생기는데 또 실상이라 그러죠. 배율이 1보다 더 크다. 그래서 이제 뒤에 배율이 나올 텐데 이때는 확대된 게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물체가 만약에 F에 있다 그러면 이때는 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물체가 초점 거리와 렌즈 사이에 있을 때 이때는 확대된 정립 허상이 생긴다. 그래서 요거만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가 EF보다 큰 경우, A가 EF인 경우, A가 F에서 EF인 경우, A가 F인 경우, 그리고 A가 F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5경우 나와가지고 나눠서, A가 EF에서 배율이 1이고 A가 F인 곳에서는 상이 생기지 않고, A가 EF보다 크면 축소된 도립실상, A가 F에서 EF면 확대된 도립실상, A가 F보다 작으면 확대된 정립허상, 이렇게
요 표를 하나 만들어서 그거만 외우고 계시면 렌즈에 대한 문제는 아마 다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수식적으로 요거는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오죠. 렌즈 방정식을 이용하고 렌즈 방정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적립 허상인지 실상인지 같은 걸 알 수 있는 것들을 구할 수가 있죠. A는 물체의 위치고 여기서 B는 상의 위치 그리고 F는 초점거리가 되겠죠. 근데 항상 A하고 F는 양수가 되는데 B가 양수이면 얘는 실상이 생기는 거고 B가 음수일 때는 허상이 생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배율 같은 게 주어지는데 배율은 A분의 B로 주어진다. 그래서 볼록 렌즈를 이용한 것들은 우리가 뭐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굴절 망원경이 있죠. 케플러 망원경이라 그러는데 망원경은 물체가 있으면 처음에는 물체가 이렇게 왔을 때 대물 렌즈라고 그러죠. 물체에 있는 걸 대물 렌즈, 사람 눈에 가까운 걸 접안 렌즈라 그러는데 대물 렌즈에 대해서 실상이 생기고 접안 렌즈에 의해서 허상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접안 렌즈에 의한 허상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접안 요 실상을 허상으로 바꿔서 보는 거죠. 그죠? 현미경 같은 경우도 똑같은데 물체가 여기 있으면 이제 현미경 짱을 크게 봐야 되니까 이 대물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실상이 하나 생기죠. 이 실상은 접안 렌즈에 의해서 허상으로 바꿔서 이제 거꾸로 되는 우리가 허상을 보는 거죠. 거꾸로 서 있는 확대된 허상을 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에 똑바로 안 서 있는 그 이유는 얘가 돌입이고 그 다음에는 정립이니까 요 모양하고 똑같으니까 밑으로 이렇게 서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들이 망원경이라든지 현미경도 이용하고 뭐 요 카메라에 CCD도 상을 맺히게 한다. 그리고 태양전지 같은 것들은 빛을 집속시켜 줘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볼록 렌즈를 사용해서 빛이 태양전지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집속시켜 주는 게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볼록 렌즈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4장은 이제 빛과 물질의 이중성이에요.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사람들이 빛의 이중성을 많이 찾았었죠. 그죠? 빛이 파동인 것 같기도 하고 입자인 것 같기도 해서 빛의 이중성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 빛이 이중성이 있으면 그러면 전자와 같은 물질도 이중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빛의 이중성을 알아내고 그러면 물질도 이중성이 있겠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물질도 이중성을 띠고 있구나. 이중성이란 거는 파동성과 입작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처음에 생각할 때 빛은 파동이라고 생각했죠. 그게 회절과 간섭이 앞에 나와 있었죠. 이중설리 실험이라든지 아니면 단일설리 실험으로 회절과 간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파동의 특징이었죠. 그죠? 근데 광전 효과라는 걸 실험을 하면서 이제 빛도 입자라는 걸 알게 됐죠. 빛을 광전판에 쪼였더니 광전자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빛에 쪼였을 때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그럼 빛도 어떤 광자의 한 덩어리가 두들 운동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빛이 입자라는 걸 알아냈죠. 그래서 이제 요 광전 효과 실험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나오는 게 광전자가 튀어나오면 얘가 에너지를 가지고 가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역전압을 걸어주면 얘가 도달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전류가 쭉 줄어들다가 0이 되는 지점이 나오겠죠. 이 지점을 우리가 관측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광전자의 에너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광전자의 최대 에너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의 광량자설을 보면 빛이라는 게 에너지 덩어리고 이 에너지라는 거는 진동수 곱하기 플랑크 상수 HF로 되어 있다. 그래서 F는 람다분의 C니까 H 람다분의 C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실험을 할 때는 이제 여기서 튀어나올 때
최소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에너지를 워크 펑션이라 그래요. 일함수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 일함수 이상의 에너지를 조여줘야지 전자가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튀어나오는 전자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 EK라 그러면 HF-W가 되고 HF-F0가 된다. 이때 F0는 문턱 진동수라 그러죠. 이것보다는 큰 진동수 F가 F0보다는 커야지 EK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광량자설을 실험한 게 광전 효과이다. 그 다음에 이제 물질파라는 걸, 드보로이 물질파라는 걸 관측하게 됐죠. 드보로이 물질파는 드보로이가 그러면 빛이 이중성이 있으면 입자성과 파동성을 가지고 있으면 입자도 파동성과 입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입자들의 파동성을 생각해낸 게 드보로이 물질파고, 이 물질파는 파장이 있겠죠. 파장은 P분의 H는 MV분의 H는 루트 2M EK분의 H로 나타낼 수 있죠. EK가 2M분의 P의 제곱이니까 이 P를 넣으면 이렇게 2M EK분의 H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물질파를 확인한 실험은 데이비슨 검은 실험과 톰슨의 전자 해절 실험. 그러니까 전자들도 파동성을 띈다는 거니까 회절이나 간섭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회절하고 간섭을 일으킨다는 걸 실험하기 위해서 데이비슨 검은나 톰슨 같은 사람들이 이제 실험을 해서 물질파가 진짜 존재하는구나. 전자가 파동성을 갖는구나. 이런 걸 알아내게 됐죠. 그래서 이제 빛과 물질도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냈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그러면 이 원자 모형은 어떻게 생겼을까를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죠. 원자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여러 가지 원자 모형이 있었는데 그나마 이제 현대적으로 어느 정도 모형을 갖춘 게 보흐의 원자 모형이죠. 자, 보흐의 원자 모형이 나온 거는 이제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 같은 걸 볼 때 에너지가 띄엄띄엄 있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흐의 원자 모형은 두 가지 가설이 있죠. 자, 첫 번째는 양자 조건. 양자 조건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궤도를 도는데 얘가 이 특정한 궤도의 반지름이 어떤 양자라는 거는 딱딱딱 계단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속적이지 않고. 그래서 얘가 한 바퀴를 이렇게 돌게 되면 온 궤도가 있겠죠. 이 한 바퀴를 돌 때 얘가 얘 파장의 정수배가 되게 돼야 된다. 그래서 3람다, 4람다 이렇게 해서 파장의 정수배가 되는 반경만 궤도가 존재하고 이렇게 파장의 정수배가 아닌 데는 존재할 수 없다. 얘가 양자 조건이고, 진동수 조건은 이제 n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날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면 n이 1이고 n이 2고 n이 3이고 이렇게 있을 때 각각의 전이할 때 에너지에 대한 거예요. 진동수 조건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EM-EM은 HF다. 이런 에너지만 방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궤도 반지름 R에는 R0 곱하기 n제곱, 이게 R0를 보흐 레디어스라 그러죠. 이렇게 반지름과 에너지가 이렇게 정해진 궤도만 돌 수 있다는 게 이제 보흐의 원자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흐의 원자 모델에서 이제 중요한 게 2파이R은 원둘레겠죠, 그죠? 얘가 n 람다의 정수배만 존재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진짜 양자역학을 이용한 가장 최근의 원자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자역학에서는 확실한 게 없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게 우리가 처음에 역학을 배울 때부터 배웠던 게 이제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와 질량과 이런 것들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고전역학에서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명확하게 위치, 질량, 속도, 가속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무리 잘 측정을 하더라도 이 위치라든지 운동량 얘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전역학에서는 우리가 이걸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데 양자역학에서는 이제 이걸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젠베르그가 생각한 거는 위치의 불확정성 델타 X예요. 우리가 뭘 측정한다는 거는 얘하고 상호작용한 이 빛을 측정을 하는 건데 이 빛에 이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파장이 작을수록 위치가 정확하게 지겠죠. 근데 파장이 작게 되면 람다는 P분의 H였잖아요. 물질파에서. 그럼 P는 람다분의 H니까 파장이 작아지면 P가 커지죠. 그래서 이 P의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운동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고 운동량을 또 정확히 측정하려고 그랬더니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이게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델타 X 곱하기 델타 P를 하면 2분의 H바보다는 항상 크다. 이거 이하로 정밀하게 측정은 불가능하다. 이걸 불확정성 원리라고 그럽니다. 원자 모형에 대해서는 이제 보의 원자 모형을 보면 얘가 위치와 운동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현대적 모형에서는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관측될 확률로 표시를 해줬어요. 자, n이 1인 경우에는 점이 찍혀 있죠. 자, 이 점들이 검은 점들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할수록 발견될 확률이 크고 엷을수록 발견될 확률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거는 n이 1일 때 이 중심부에서는 발견되는 확률이 많은데 갈수록 작아지는 거고 n이 2일 때 보면 이 중심부에서는 발견될 확률이 있고 이 중간 부분에서는 발견될 확률이 없다는 거죠. 또 이것보다 어느 정도 거리에 가면 발견될 확률이 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확률 분포로 나타냈죠. 그래서 어디에든지 발견될 확률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지점과 이 지점들에서 발견될 확률이 있는데 이런 지역에서는 발견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현대적 모형과 보의 모형의 차이점은 불확정성 원리를 만족하냐 안 하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호 모형과 현대적 모형에 이제 일치하는 점이 있겠죠. 예. 자, 그거는 이 에너지가 궤도별로 에너지가 이렇게 된다는 것과 궤도에서 궤도로 전이를 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에너지를 내놓는데 그때 흡수하거나 내놓는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거는 서로 일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파동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내용을 물리학 2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수능에서 뭐 예상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기출 문제들을 분석하는 식으로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